자, 동시행 관계입니다.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하고. 자, 매매는 쌍무 계약이거든요. 쌍무. 동시행 관계의 최전제는 쌍무. 그리고 양 채무가 대등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채무하고 잔금 지급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질문이 뭐냐 하면은, 만약에 갑이 그죠? 갑이 자기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잔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전하고 잔금은 같이 해야 되죠? 자, 같이 해야 됨에도 갑은 자기는 이전하지 않고 잔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 있다잉?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을이 이제 항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는 놔두고 청구에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거절권. 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갑은 얼마든지 이행하지 않고 청구 자체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청구를 하기 위해서 굳이 이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맞는가? 틀렸죠, 그죠?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 안 해도 청구 자체는 할 수 있다. 그래서 D가 옳습니다. 자, 3번에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자, 기억 보세요. 자,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고 을이 갑에게 청약을 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 모두 청약을 했죠. 그런데 청약 내용이 일치하죠. 이거를 교차 청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성립 기억. 교차 청약으로 성립. 자, 연애보서는 갑이 을에게 청약했는데 을이 성락을 한 후 사망했다. 우리 민법에 사망이 나오면 변화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락한 후에 사망하더라도 성락이 도달되면, 그죠? 계약은 성립한다. 자, 디거 갑이 을에게 10만 원에 사라고 청약을 했는데 을이 만 원 깎아주면은 사겠다. 이런 놈이 제일 미워, 그죠? 요거는 성락이 아니죠. 그래서 성락은 그냥 오케이, 이게 뭐요? 성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변경을 간 성락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변경을 간 성락은 성락이 아니다. 그래서 불성립, 이렇게 됩니다. 자, 리얼에 보시면 성락의 통지가 보통이면은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참 전에 발송되었음에도 연착이 됐다. 이거를 사고 연착이라 합니다. 들어보셨죠? 자, 사고 연착일 때는 지체 없이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맞죠?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통지를 안 해줬다면 연착이 안 된 것으로 간주되어서 계약은 성립한다. 그래서 세 개입니다, 세 개. 근데 이 개수를 물었을 때 우리가 전에 기출 몇 년 전에 보니까 개수를 물었을 때 세 개는 맞췄는데 뭐가 세 개인지 그걸 모르더라고. 참, 재수도 좋아, 그죠? 재수도 좋아. 세 개는 맞췄는데 뭐가 세 개인지를 몰라, 뭐가 세 개인지, 그죠? 자, 4번에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청약은 여러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판기 설치, 백화점에 정찰과 붙은 상품 진열, 요런 거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을 합니다. 근데 성락은 아니죠. 성락은 청약을 해온 특정인에게 행해질 수 있다. 맞고. 자, 이번에 보시면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줄 것이고. 자, 그런데 그 옆에다가 청약의 유인은 추상적, 비확정적 의사의 통지, 정확하게. 청약은 의사표시, 청약의 유인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은 맞네요.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로서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3번에 보시면 성락을 거절했다가 다시 성락 기간 안에 성락을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락을 처음 거절했잖아요. 그러면 계약은 일단 불성립이야. 그럼 불성립이면 청약 자체가 소멸해버립니다. 그럼 청약이 소멸했기 때문에 다시 성락을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고. 자, 4번에 청약을 할 때는 청약자를 명시해야 되냐? 할 필요 없어. 자판기에 보면은 김재덕 이렇게 표시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청약자를 표시할 필요는 전혀 없다. 4번이 X입니다. 자, 5번에 보시면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줄 것이고. 자, 여기는 특별 조문이 있습니다. 자, 대화자 간에는 조문이 없고 격지자는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자는 조문이 없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도달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격지자는 발신주의가 적용됩니다. 발신주의. 따라서 발신시, 발송시에 성립한다. 대신에 성락기간 안에 도달을 전제로 발신시에 성립합니다. 결국에 도달이 안 되면 발신시에 성립 안 해요. 도달이 됐을 때 소급해서 발신시에 성립한다. 그 말이 좀 어렵잖아요.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승낙의 발신시에 성립한다. 그 말은 일단은 발신시에 성립.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535조. 자, 우선은 갑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에게 1억으로 매매한다. 매매. 자, 매매를 기점으로 여기서 홀라당 불탔다. 이거를 원시적 불능. 뭐 정확하게는 원시적 전부 불능 이렇게 합니다. 그럼 집이 이미 없어졌죠. 집도 없는데 매매했으니까 무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매하고 관련된 권리 의무는 없습니다. 갑은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없고 을은 대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집이 불탔다는 것을 갑이 알았습니다. 또는 주의를 했다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불탄 줄 알았다면 갑은 매매를 안 해야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을에게 알리지 않았어. 불탔다는 것을. 그래서 을은 불탄 것을 천지도 몰랐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을이라는 사람은 불탄 줄 모르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기 때문에 집이 있는 줄 알고 매매 계약을 해버렸단 말이야. 1억을 지급하고. 근데 을이 이 1억을 은행에서 빌렸어요. 그런데 2달을 빌렸는데 이자가 200만 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을은 200만 원 손해봤잖아요. 그거는 최소한 갚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제목을 잘 보라고. 계약은 무효잖아요. 그럼 계약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갑의 잘못으로 잘못이 없는 을에게 피해를 줬다면 배상해라.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책임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계약상이다 체결상이다 체결상. 아, 소리도 크다. 자, 그러면 배상의 내용은 신뢰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이행배상을 한도로 합니다. 이렇게. 그럼 신뢰배상이 뭐냐? 을이 매매가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 아시겠죠? 그게 200만 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집이 정상적으로 넘어왔다면 병한테 1억 1천으로 팔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요 1천은 이행이익이라고 합니다. 이행이익. 이행이 됐다면 생기는 이익. 이렇게. 그래서 신뢰이익은 200만 원이고, 그죠? 요거는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배상은 신뢰익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우리 민법의 손해배상 내용 중에서 신뢰배상하는 것은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행배상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이제 전매 차익 아닙니까? 그죠? 전매 차익. 전매 차익이 100만 원이야. 이래 돼버렸어. 그러면 신뢰배상하되 이행배상을 한도로 배상하라. 그럼 결국 얼마? 100만 원. 그래서 두 개 중에서 결국 작은 거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1번 한번 봅시다.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하나여 규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원시적 불능. 따라서 그 옆에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따라서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할배 사건 들어보셨죠? 예.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에는 53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번에 보시면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은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줄 거 보세요.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요게 이행이익입니다. 그래서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한도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 요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자, 보세요. 배상하는 사람은 악이나 과실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배상받는 사람은 두 개를 동시에 갖춰야 돼. 선의 및 무과실. 그래서 무과실까지 요한다. 이래 맞죠. 3번이 X입니다. 자, 4번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부동산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했다. 미달. 자, 요게 갑이라는 사람이 요 토지를 1억으로 팔았습니다. 평당 100만 원으로 100평으로 알고 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청량을 해보니까 90평밖에 안 돼. 요거를 수량 부족이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이제 실제 사건에서 소송이 되는데 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1000만 원 반환해라 이렇게 청구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원래 평당 100인데 10평이 부족하잖아. 그럼 10평 값이 얼마요? 1000만 원. 그럼 1000만 1억을 줬다면 1000만 원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을이 갑에게 1000만 원 반환 청구 소송을 했다. 실제로는 을의 김변이 했겠지? 김변이 무슨 뜻입니까? 김씨 변호사. 김변. 제 친한 친구가 요게 변호사가 3명이고 의사가 2명이고 요래 있거든. 제일 친한 친구가. 그죠? 그래서 요 김변도 있고 고변도 있고 안변도 있고 3명이 있습니다. 안변. 그 중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애가 안변입니다. 안변. 창원에 지금 있는데 그 서울고 때 나와가지고 부장판사 25년 하다가 엎었었거든. 정관여고 아시죠? 창원 전체를 휩쓸고 있습니다.
자기 밑에 새끼 변호사가 8명 있습니다. 8명. 안변이다, 안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면은 저하고 친하려고 노력하는 게 뭘까요? 왜? 여러분들은 잘 몰라. 여러분들 중개업 하다 보면은 사건,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깝깝합니다. 경찰에서 연락 오고, 검찰에서 연락 오고 이러면은 막 얼굴이 벌거니 하고, 그때 찾을 데가 없어. 그럼 평소에 저한테 잘 보인 사람은 저한테 연락하잖아. 예? 근데 저하고 별로 그게 아닌 사람은 연락하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소에 잘해라, 이 말이야, 평소에. 예? 그럼 내가 해결할 수도 있고, 내 선에서 안 되면 내 친구가 판검사 변호사 천지잖아. 그거 소개시켜 준단 말이야. 그렇게. 그 특히 안변한테 내가 많이 보냈어. 그 친구가 제일 해결을 잘하거든. 똑똑하고, 그죠? 그래, 김변이 1,000만 원 반환 청구 소송했는데, 근거를 3가지를 딱 들었단 말이야. 하나는 535조, 하나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로, 하나는 대금 감액 청구로. 그럼 대금 감액 청구다 그 말은 담보 책임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김변이 한 문장으로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서 상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김변이 3개를 근거로, 우리 변호사가 똑똑하다 그 말은 근거를 정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거를 대서 소송을 해야 판사가 받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김변이 요 3개를 근거로 딱 제시하니까 대법관들이 김변 보고 니 연수원에서 몇 등 했노? 이래 물어봅니다. 그 당시에 여기 300명 뽑을 때 됐거든요. 그래서 300명 되면은 한 100등 정도 해야 판사할 수 있고 200등 정도 해야 검사할 수 있고 나머지는 변호사로 바로 가야 됩니다. 판검사, 변호사 이렇게 됩니다. 순위가. 그래서 판사가 굉장히 엘리트 의식이 큽니다. 왜? 지가 공부를 제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하고 변호사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판사가. 그래서 그것도 대법관이야. 예? 대법관에 김변 보고 니 몇 등 했노? 이렇게 물어봅니다. 몇 등. 그래서 저는 이야기도 290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임마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걸로만 받아줄게. 이랬습니다. 대법원에서. 왜 그럴까요? 자, 우선은 요거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535조는 매매가 무효일 때 하는 것입니다. 담보 책임은 유효일 때 하는 것이고. 그럼 하나 물어볼까?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매매가 무효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유효를 전제로 하는 이것만 받아줬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 말인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4번입니다. 4번. 그래서 면적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매매가 유효이므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담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금 감액 청구로. 자, 5번에 보시면 체결 전에 전부 수용. 수용도 개인의 세계에서는 불능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체결 전에 하니까 원시적 전부 불능. 그러니까 535조가 문제된다. 맞네요. 그죠? 자, 6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양 채무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동생항배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원칙이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소유권 이전 채무하고 잔금 지급 채무하고 동시행 관계라 그랬잖아요. 동생 관계가 있어야 동생 항변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생 관계가 되는 이유는 동일한 원인으로 채무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요 채무는 A에서 생겼고 요 채무는 B에서 생겼고 그러면 동생 관계가 아니라고. 자, 그런 차원에서 1번에 보시면 양 채무가 다른 원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동생 관계다 아니다. 그래서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매수인이 동생관계에 있는 잔금기일이 도래한 경우에 그때부터 중도금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은 없다. 자, 이거 봅시다. 자, 중도금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요거는 선, 요거는 후, 선후 관계입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중도금을 4월 1일 날 청구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중도금에 대해서는 항변권이 없잖아요. 그죠? 네가 이전해야 중도금 주겠다 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항변권이 없습니다. 원칙은. 그럼 항변권이 없는데, 즉 항변에서 거절할 수 없는데 거절을 계속 해버렸다면은 이행지체가 돼버립니다. 맞죠? 그럼 지체가 되면은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중도금에 대해서도 항변권이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계속 계기다가 잔금기일까지 와버렸단 말이야. 여기 중 하면서 여기까지 와버렸어. 지독하죠? 나라 하면서 계속 안 갖고 나는 끝까지 안 갖겠다 해서 여기까지 와버렸어. 여기까지 오면은 잔금과 더불어 중도금조차도 동생관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맞죠? 그럼 여기부터는 항변권을 가지고 지체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행지체가 안 됩니다. 지연이자가 안 붙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중도금에 대해서는 여기는 항변권이 없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행지체가 되고 여기는 항변권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지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중도금이 지급하지 않은 매수인이 잔금기일이 도래한 때는 그때부터 중도금도 동생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도금을 주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은 없다. 맞네요. 자, 3번도 아주 중요하죠. 수령지체. 수령지체. 자, 출제위원이 그 출제를 하고 싶은 게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자, 여기 보세요.
자, 갑이 소유권 이전한다는 말은 등기 서류를 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5월 1일 날 등기 서류 들고 을한테 갑니다. 잔금 받으러. 등기 서류 들고 갔는데 을이 수령을 안 합니다. 그걸 뭘 한다고? 수령 지체. 자, 을은 일단 수령 지체에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생각합니다. 그날 등기 서류 가져가니까 안 받더라. 그러면 오늘은 등기 서류 안 가지고 가서 잔금을 청구해야 되겠다. 이래 됐습니다. 그러면 등기 서류를 주지 않고 잔금을 청구했을 때 어제 지체에 빠졌던 을은 여전히 항변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없다.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수령 지체에 빠진 적이 있는 사람도 여전히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은 어제도 서류를 줘야 되고 오늘도 줘야 되고 계속 줘야 됩니다. 계속 제공. 응? 계속 제공하고 청구해야 항변권이 소멸됩니다. 그럼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냐? 등기 서류를 맡겨놔 버려야 항변권이 소멸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4번에 수령 지체에 빠진 경우에 그 후 일방이 자기 채무 이행을 다시 하지 않고, 즉 등기 서류 주지 않고 잔금을 청구하여도 상대방은 여전히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번이 들었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되어 있습니다. 해제가 되면은 서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끼리도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맞죠? 동시행관계. 자, 그런데 거기서 핵심이 동시행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을한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우선 특약으로 중도금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주고 3일 안에 잔금을 주기로 했는데 잔금 5천만 원을 지체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갑은 요 매매를 법정 해제를 할 수 있다. 이 논리. 순식간에 써버렸죠. 예.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것도 똑같잖아요. 맨날. 그죠? 자, 해제를 하면은 서로 원상회복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원상회복. 자, 갑은 5천만 원을 반환하고 을은 주택을 반환하고 요게 동시행관계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동시행 관계인데 여기 이자를 가산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맞죠? 그죠? 맞습니다. 이자를 가산한다. 근데 이때 이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법정이자하고 그 다음에 지연이자하고 이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동시행관계로 알고 있어. 그런데 만약에 동시행관계가 아니라고 봅시다. 아니라고. 일단은 동시행관계 아니라도 법정이자는 가산해서 줘야 됩니다. 뭐라고? 법정이자. 근데 지연이자는 동시행관계면 지연이자를 가산하지 않고 동시행관계가 아니면 가산해야 되고 이리 된단 말이에요. 아까 동시행관계에서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지 않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원상회복할 때 지연이자를 붙여서 원상회복해라 이리 되면은 동시행관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동시행관계다. 그럼 지연이자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동시행관계 아니야. 그러면 가산한다. 이리 돼요. 그런데 지연이자는 손해배상이거든. 그런데 여기는 원상회복으로 이자를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연이자를 붙인다, 법정이자를 붙인다, 법정이자. 그래서 법정이자를 가산하기 때문에 동시행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가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4번은 법정이자기 때문에 동시행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가산한다. 이리 됩니다. 자, 5번에 보시면 항변권의 기능을 물었습니다. 자, 기능 옆에다가 1번 쓰시고 이행지체 책임 면제, 2번 쓰시고 상계 금지, 3번 쓰시고 소송상 기능 써보세요. 자, 거기서 소송상의 기능이 생기려면 반드시 법원에서 주장해야 됩니다. 주장. 그런데 1, 2번은 주장을 안 해도 돼. 행사를 안 해도 돼. 항변권이 존재하기만 해도 1번, 2번 기능은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5번은 소송이 아니잖아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하지 않더라도,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잖아요. 만약 이것이 소송에 들어가면 행사해야, 주장해야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그거 이제 외우는 것인데 이게 나오면 여러분은 그냥 껌 준 거지 뭐. 그래서 동시행관계가 아니냐 이걸 물으면 제일 쉬워요. 자, 그 문제를 떠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동시행관계냐 아니냐. 첫째, 채무자가 변제하는 거 하고 채권자가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채무자가 계속 쓰자 변제하는 거 하고 채권자가 음수표를 반환하는 것도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채무자가 변제하는 거 하고 채권증서, 다른 말로 차용증이라 합니다. 반환. 요거는 선후관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채무자가 변제하는 거 하고 채권자가
담보를 말소하는 것도 역시 선후관계다. 체계적으로 딱 기억해야 된다. 오케이? 두 개 기억하시고. 자, 또 이제 하나가 임대차죠. 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죠.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죠. 요거는 동시행관계입니다. 그런데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인이 등기를 했다면은 등기를 말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요거는 선후관계다. 요게 이제 제일 기본적입니다. 기본적. 요거 다음에는 이제 조금 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기억. 변제와 영수증이니까 동시행관계 맞죠? 자, 니어 보세요. 동시행관계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와 다른 일방의 채무.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집이라고 봅시다. 집이고 요 사람은 사는 사람이고, 그러면 갑은 그죠? 소유권 이전 채무, 을은 대금 지급 채무. 그런데 갑의 귀책 사유로 불타버렸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채무 대신에 손해배상 채무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소유권 이전 채무하고 손해배상 채무를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갑의 손해배상 채무와 을의 대금 지급 채무가 동시행관계로 들어간다. 아시겠죠? 그게 니은입니다.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무, 즉 매도인의 채무, 다른 일방의 채무, 즉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가 동시행관계다. 자, 디귿에 보시면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등기 말소는 선후관계 X. 자, 리을에 보시면 채무자의 변제와 담보 말소네요. 맞죠? 가등기 담보 말소도 선후관계. 그래서 D리가 틀렸고 기니가 맞다. 자, 띄우는 게 보시고. 자, 8번에 보겠습니다. 위험 부담 문제입니다. 위험. 자, 갑과 을은 갑 소유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안을 토대로 전개될 수 있는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렇게 됐네. 우선은 그 형태의 문제도 무조건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런 형태. 자, 1번에 보겠습니다. 계약 체결 후 소실.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자, 후발적 불능은 우선은 무조건 유효입니다. 유효. 맞죠? 후발적 불능.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틀렸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효여야 됩니다. 무효. 그리고 원시적 불능이 돼야 합니다. 근데 여기는 후발적 불능 아닙니까? 그죠?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소실됐으니까 후발적 불능으로서 유효. 따라서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를 전제로 하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물을 수 없다. 기억은 X. 자, 니은에 보시면 후 소실, 후발적 불능 맞죠? 자, 후발적 불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문제,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 부담 문제. 그럼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죠?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을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불능이기 때문에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맞네요. 자, 디귿의 후발적 불능에서 이제는 채권자의 귀책 사유네요. 자, 채권자의 귀책 사유면 그죠? 채권자가 위험 부담을 합니다. 자, 채권자가 위험 부담을 하면 그죠? 채권자 을의 채무는 존속합니다. 즉 대금 지급 채무가 존속된다. 따라서 갑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자, 리을에는 제3자 과실죠. 그러면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죠. 그러면 채무자 갑이 위험 부담을 한다. 갑의 채무도 소멸, 을의 채무도 소멸. 그래서 을의 대금 지급 채무가 소멸하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 대금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금의 일부인 계약금을 받았더라도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을은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맞죠. 그죠? 그래서 길이가 틀렸습니다. 자, 9번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문이 7개 나옵니다. 자, 9번은 무슨 문제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불병이 나왔을 때는 위험 부담 문제다,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다, 동시행 문제다, 이런 게 이제 떠올라요. 빠르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서. 제가 빨리 치는 이유, 저는 25분 걸리거든요. 항상 들어가면은 25분 해도 실수 안 하면 다마건 하나 틀리고 이런단 말이야. 그럼 왜 빠를까요? 뭐를 묻는지를 알잖아. 금방금방.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게 느리다고. 이게 가불병이 나오면 이게 뭐를 물었지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봅시다. 자, 이것도 뭐 논점이 이제 딱 압축이 돼야 됩니다. 자, 갑하고 을이 1억으로 매매를 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그죠? 1억을 정여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갑은 을아 내가 토지를 줄 테니까 매매 대금은 병한테 바로 줍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선은 갑하고 을 사이를 보상관계, 갑하고 병 사이를 대가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제3자. 우선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통의 제3자와 다르다. 특이하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특이하다. 우선은 요 병은 선이더라도 보호가 안 됩니다. 첫째. 그 다음 두 번째. 이 병이라는 사람은 절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해제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부당 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절대 원상 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자, 결론은 취소나 해제나 부당 이득 반환이나 원상 회복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크게 썼다. 오로지 갑하고 을 사이에서 처리해라 그 말입니다. 병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요것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여기 해놓고 이제 하나씩 읽어봅시다. 1번. 자, 갑, 을 간에 체결된 계약이 을의 착오에 기한 것이고 취소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취소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취소의 동그라미. 그러면 착오로 취소하면 원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기 병은 선의라도 보호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보세요. 갑과 을 중에서 매매를 착오로 취소했을 때 그 취소로 선의의 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래 맞단 말이에요. 특이하단 말이에요. 특이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을은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지급할 필요가 없다.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 자, 이번에 병의 기망에 의해서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제3자 사기에 해당된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병의 특징은 선의의 제3자로서는 보호가 안 되지만 제3자로서 사기치는 제3자에는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병이 사기를 쳤다면 요거는 제3자 사기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을 쪽에서 보면은 제3자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매매를 취소할 때는 그냥 취소하는 게 아니죠. 제3자 사기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을은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그래서 병의 기망에 의해서 갑과 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제3자 사기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3번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갑과 을의 합의 해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세요. 병이라는 사람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1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수익의 의사표시하면 1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병은 보호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갑과 을은 이제부터는 합의를 해서 해제할 수도 없고, 그죠? 또 합의를 해서 대금 감액을 할 수도 없습니다.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병이 이미 수익의 의사표시에서 1억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을 때는 갑과 을은 이 매매를 합의로 얻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죠? 그럼 1억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죠? 그럼 병을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갑과 을은 합의 해제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합의 해제했다면 병에게 효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4번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갑은 병의 동의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갑하고 을 사이에 한 사람이 채무 불이행 해가지고 상대방이 법정 해제를 한단 말이야. 그럼 법정 해제가 제3자보다는 훨씬 중요합니다. 보상관계가 요거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그러면 갑과 을이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를 할 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병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자, 5번 보겠습니다.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한 경우 동그라미 해제했습니다. 해제했어. 누가 해제했습니까? 갑하고 을이 해제했습니까? 갑이 해제했다 이렇게 되는데 갑이 해제했는데 그죠?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갑이 해제했다.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갑이 해제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병이라는 사람은 아까 해제가 되면 원래 원상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병이 원상회복한다. 갑이 한다. 갑이 합니다. 요 놈이 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원상회복 청구, 손해배상 청구는 병이 행사할 수 있다. 땡. 병은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고 원상회복하고 관련된 것은 절대 할 수 없다고. 5번의 X입니다. 자, 6번에 갑이 해제하는 경우에 을이 이미 병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병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거 보세요. 갑이 해제했습니다. 을이 이미 중도금을 지금 줬습니다. 이렇게. 그럼 해제를 하면 원상회복 해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를 받은 을은 토지 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돈 받은 사람은 병이야. 갑이 아니고. 그러면 병이 원상회복으로 5천만 원 반환해야 된다. 큰일 납니다. 갑이 반환해야 된다고. 갑이. 그죠? 그래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병에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갑에게 해야 됩니다. 갑에게. 아시겠죠? 자, 7번을 외우세요. 자, 병존적 채무인수 밑에 3개를 쓰세요. 면책적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 그 4개 중에서 병존적 채무인수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됩니다. 변제공탁 그거는 외우시면 되고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된다. 됐죠? 자, 조금 쉬었다 갑시다.